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신대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야기한 교육개혁 문제. 네. 근데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이미 교육계에서 좀 조롱조의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교육개혁 메시지부터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1월 5일 날 그 교육부하고 문체부의 업무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네. 업무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제 뭐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이 이제 그런 국가 교육, 공교육으로 진행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교육이 국가 교육 안으로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엄청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학생들의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이 굉장히 지금 그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AI가 그 각 1인당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습 능력을 AI가 이제 가르쳐 준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AI에 대한 이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됐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교사들,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기존에 이제 오랫동안 이어왔던 사제 관계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교사가 지금까지 가르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에서 이제 나머지 교육들은 이제 AI나 디지털 세대가 뭐 이런 그 기계가 가르칠 거고 하니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교육을 도와주는 티처가 아니라 헬퍼의 역할. 본인이 이제 또 우리말도 아니라 영어로 계속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내가 어려서부터 국어를 싫어했다. 국어를 잘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는 한국 교육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니까 창의지성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더불어 살고자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측은지심이라든가 시비지심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공동체 가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생존 논리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교육 개혁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것이 바로 지난 1월 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정책, 교육개혁가 아니라고 했던 핵심 내용입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 이제 정치 쪽에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하면 교육은 자아실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 우리는 교육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교육받아야 된다. 자, 세 번째. 지금 윤석열 대통령식의 이야기면 산업의 일부로서의 기능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렇죠. 참,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교수님은 물론 뭐 세 가지가 완벽하게 뭐 대립하는 그 키워드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쪽에 좀 이게 교육의 목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교육자시니까. 저는 그 교양 있는 학생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양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렇죠. 저는 이 소위 말해서 어떤 지적 능력들 그리고 전문성은 대학 안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또 현재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안에서 대학 안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은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초, 중고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교육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교양을 갖고 있는 그리고 상식이 있는 그런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들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산업시대 뭐 후기 산업시대 무슨 이야기라고 해야 됩니까? 뭐 AI 시대에 맞는 교육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인공지능 AI가 지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그 카이스트 김태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좀 읽어봤는데 이분은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혹시 교수님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는지요? 저 좋아합니다. 그 터미네이터와 같은 시대가 50년 안에 우리 사회에 올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네네. 그런 이제 글을 쓰셨는데 사실 저는 한 5, 6년 전부터 계속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 강의를 할 때도 이 인공지능이 너무 과도하게 우리 사회에 존재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인공지능이 교육에 참여를 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 그 인공지능이 선생님을 대신한 교육으로 가서는 안 된다. 네네.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교육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유, 그러면 차라리 저 대통령도 인공지능 로봇을 인공지능 탑재해서 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현명하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낫겠죠. 예, 저는 대한민국 검찰도 또 사법부도 다 인공지능으로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들,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만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저는 제대로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어려서부터 늘 좀 부유층, 기득권층에 있어 왔고 또 모든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 자본에 의해서 그 시절만 하더라도 다 뭐 과외, 이런 거 고액과외 이런 거 다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들은 선택된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교육과 관련해서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 개혁의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을 군사정권 시절에 교육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초, 중, 등, 대학교까지. 그렇죠. 그래,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교육 현장, 국가와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나사 같은 존재, 부속품 같은 존재로서의 개인이 존재해야 된다는 식의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나사 같은 존재라기보다는 경제 시스템 안에 나사 같은 존재, 부품 같은 존재,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번 교육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난 거죠. 잘 아시다시피 초, 중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방교육 재정 분담금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약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뭐 저 도소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뭐 저 시골 군 단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곳은 또 대도시에 있는 학교하고 좀 달리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 대해서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게 현재 국민들이 내는 그 어떤 지방 재정의 어떤 세금으로 이 광역교육청으로 이 예산이 가서 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큰 돈으로 지방교육 재정 분담금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돈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없애고 그것을 대학교육, 그것도 특히나 반도체 관련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살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활성화해야 된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 중고 학생들에게 교육 지원금이 가서 그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교육의 어떤 가장 중요한 본질적 내용이거든요. 대학 교육은, 고등교육은 그 이후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의무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고 의무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 인력 양성을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정부에서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반도체 관련 교육이라는 게 인허가 문제지 돈 안 줘도 지금 기업이라든가 광역지자체에서 서로 하고 싶어하는 교육 아니에요? 당연하죠. 허가만 내주면은 자기 돈 넣어가지고 자기가 시설 만들어서 서로 하려고 날릴 건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정부가 반도체 학과를 갖다가 만들려고 지금 대학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 사실은 수도권 규제 때문에 서울 경기권에 못하게 했을 뿐이지. 저기 뭐 인허가만 풀어주면 날릴 걸요. 기업들이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수도권 대학이 오히려 더 학생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방 대학은 이제 소멸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논리가 되는 것이고
서울대, 연대, 고대, 흔히 스카이라고 부르는 이 대학들에 더 많은 지원금이 가고 더 많은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면 대학은 재정이 더 풍부해지거든요. 네. 거기다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받게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늘린다고 해서 어떤 교육의 여건이라든가 시스템이 좋아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황에서 반도체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기업이 처음부터 다시 학생들을 갖다 가르쳐야 되는 그러니까 신입 직원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왜 수도권 대학의 학생 수를 규제하는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로 로드맵을 만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남동 임해공업단지, 울산, 뭐 구미, 창원공단 이게 다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중화공업을 양성하면서 그쪽에다가 또 공대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들의 지원책이 왔던 건데 결국은 이거는 뭐 제대로 된 계획이라기보다는 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떠든 수준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주호 지금 장관이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이주호 장관이 그때 당시에도 교육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도 이주호 장관이 철저하게 약육강식 논리가 이 교육계에 투영이 됐고 그래서 당시에 많은 교육계 인사들로부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많은 반대 때문에 이주호 장관의 생각을 이렇게 펼쳐지지도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절치부심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그때 본인이 하지 못했던 약육강식의 논리들을 그대로 투여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번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그 월요일자에 그 긴급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어디로 흘러가는가. 저는 사기업이 교육과 관련된 사기업이 존재하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또 학생들이 어떤 공교육에서 받지 못했던 어떤 좋은 전문성이라는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업들이 공교육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했던 뭐 하여튼 긴 이야기들, 뭐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있긴 뭐 알고 했습니다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좀 거친 표현을 좀 한번 할까요? 네. 횡설수설이라고. 횡설수설. 대통령의 말씀이 횡설수설이셨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이런 AI를 활용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 뭐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 그것을 갖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다가 뭐 한 50대 중반, 60대 초반 선생님들, 교육계 정년이 62세까지니까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가령 뭐 이제 국어 선생님 혹은 한문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들이 이런 뭐 아주 컴퓨터 프로그램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에는 꼭 그런 것이 필요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해서 이분들을 대신해서 어디 학원의 선생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선생님 대신하게 하는 거의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거 뭐 국어 별 재미없고 지나간 역사 그거 지나간 건 뭐하러 배워? 앞으로 써먹어야 될 AI 기술이라든가 IT 기술만 배우지. 뭐 그런 수준의 이야기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진짜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본인이 이제 국어 교육도 자기는 재미없었다. 또 뭐 역사 교육도 잘 몰랐다. 그럼 자기가 대학 들어가 보니 뭐 자본주의 이행 논쟁 이런 게 막 있더라. 근데 제 기억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다니던 시절에 자본주의 이행 논쟁 이런 거 안 나왔을 때거든요. 그거는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에 나왔던 논쟁들이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그 논쟁들이 시작되고 처음엔 저도 잘 어려워가지고 모르고 떠들었어요. 모르고 몰랐고. 제가 전공자잖아요. 돕스위치 논쟁이라고. 근데 저희 이제 뭐 이렇게 언더에 조직에 우리 선배들이 막 이야기하는데도 잘 모르고 막 하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그런 게 나왔었는데 잘 몰랐는데 자기가 최근에 무슨 뭐
중세 시대, 봉건 시대 귀족들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인데. 그렇게 지금 제가 교수님과는 좀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면은 메시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면은 기존의 사회 교과서와는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거든. 예. 이야, 이거 대단한 거야. 딱 그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저는 일단 교육이라고 하는 것, 뭐 저는 그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됐기 때문에 3년 동안 정말 그 학생들하고 대면 수업을 못 했어요. 대면 수업하기 전에 제가 이제 교양대학에 있긴 합니다만은 저의 연구실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연구실로 소문이 났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이제 고민 상담, 뭐 취업 상담. 제가 학생들 취업 진로 지도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학생들 이제 오면 고민 상담, 또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상담 이런 걸 저한테 곽 교수님보다 저한테 많이 왔거든요. 요즘 요즘도 지도교수 제도가 있나요? 지도교수 제도가 있죠.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학생들 와라. 늘 그래서 학생들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던 교수로서 자부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학생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은 바로 학생들과 함께 교육도 하고 그들의 어떤 삶의 일부가 돼서 맞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왜 예전에 군사부 일체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그 아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저는 선생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선생님을 없애자. 선생님의 어떤 그 모든 가치와 철학 그리고 역할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선생님들 어떤 분인지 한번 뵙고 싶네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선생님,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과거에 선생님이 걸어갈 때 그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옛날 이야기죠. 이건 봉건시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인권 문제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선생님에 대한 존중감, 그리고 또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구타가 꽤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불가능한 시대인데, 선생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정말 따뜻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교육의 풍토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없애버린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표현대로 하자면은 영어 수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이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그 민주 진보 진영 교육감들에 의해서 학력이 매우 저하가 됐다. 그래서 이 저하된 학력을 갖다가 이제 그 인공지능이 각 뭐 태블릿 PC든 아니면 개인 노트북이든 그걸 놓고 인공지능이 이제 이 학생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줘서 모두가 다 영어 수학을 잘하게 하는 학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야, 이 진짜 한심한 게 30년 전에 우리 영어 상용화 논쟁했지 않습니까? 그 수준의 이야기예요, 거의. 아니, 영어 수학을 다 잘해. 다 잘해서 모두가 다 그러면 스카이를 다 가고 모든 학생들이 다 모두 1% 안에 들어가거나 5% 안에 들어가서 인생을 막 그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될 거고, 실제 그거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특히나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교육개혁안이 바로 뭐냐,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그 학생이 예술을 잘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영화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일관되게 공부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대학에 가고 그것을 갖다가 더 좋아해서 공부를 해서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영어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굉장히 쉬운 영어를 자주 써요. 티처, 헬퍼 그런 거 쓰는데 지난번에 이제 정상회담 이런 거 가서 이제 나중에 만찬 자리에 김건희 씨가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 본인이 영어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영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것 같아요. 아 무슨 장관이 영어도 잘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비영어권, 비유럽권 국가 중에 대한민국만큼 영어 잘하는 나라 없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네. 영어를 그렇게 뭐라고 할까 컴플렉스를 느낀다 이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 대한민국도 굉장히 영어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사실? 영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요. 네.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언어로 쓰면 되는 거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무의미하죠.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스페인에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뭐 술 한잔 하고 싶어 갖고 호프집에 갔어요. 근데 그 스페인이 영어가 잘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스페인은 네. 정말 그 영어를 통하지가 않아요. 네. 예. 그랬는데 제 핸드폰 지금 갖고 다니는 핸드폰인데 핸드폰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딱 하면은 그러면은 탁 스페인어로 그냥 쫙쫙쫙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럼 얘기하면 또 저한테 딱 오고 야 스페인에 가고 영어 한 마디도 안 썼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영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글에서 나오는 통번역기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요즘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막 심하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교육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그 과거에 이제 역사로 이제 되돌아갔어요. 뭐 조선시대라든가 고려시대라든가 이럴 때는 사교육 위주였습니까? 공교육 위주였습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시대는 공교육이 출발이었죠. 뭐 향교 이런 거. 예, 향교 교육, 서울의 사부악당, 성균관 네. 이것은 철저하게 공교육 중심이었죠. 조선 전기까지는 사교육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교육을 위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그런 이제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조정해서 지방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파견되는 그런 관료들이 과거 합격자 수령들이 가거나 아니면 향교의 교관으로 파견이 되죠.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재정이 악화가 되지 않습니까? 재정이 악화가 되니까 지방 향교에 교관을 파견할 이런 국가 재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향교 교육이 그때부터 이제 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공교육도 국가 재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전공하는 정조 시대 때 그때 가서 이제 정조가 공교육을 갖다가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지방 향교의 교관 파견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은 향교의 교관 파견할 인재가 부족하게 됐을 때 그 지역에서 뛰어난 인재를 천거받아서 교관으로 임명하고 국가가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의 공교육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혁신가는 역시 이제 공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혁신가군요. 그렇죠. 정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교육과 엘리트 교육을 동시에 같이 육성을 하게 되는 거죠. 엘리트 교육은 규장각 교육을 통해서 엘리트 교육을 만들고 공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인재를 계속 넓혀 나가는 거죠. 당시에도 서원 교육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뭐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시겠지만 좀 부유층에서는 개인 선생님을 따로 두지 않습니까? 과외 선생님 따로 두죠. 과외 선생님 따로 두고 또 지역 같은 경우는 향교에 가기 어려운 지역은 마을에서 서당 훈장님을 모셔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은 정말 지금의 교육열도 대단하지만 조선시대 교육열도 정말 대단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향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의 교육이라는 게 이 공적 교육을 통해서 또는 사적 교육을 통해서 출세하는 것, 과거에 패스하는 것, 이것만이 존재했던 건 아니잖아요. 실제 교육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합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의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효를 가장 중요시 여긴 나라였거든요. 충보다 효를 더 중요시 여겼던 나라입니다. 조선시대의 효의 가장 큰 것은 입신양명이에요. 입신양명이다. 자녀들이 몸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는 것,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그럼 입신양명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과거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공부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과거에 합격해서 전개해 나가는 것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학문 본래 학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학이 갖고 있었던 인, 수기치인, 성, 네. 덕 네. 예, 이런 학문들을 갖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갖다 공부하는 그런 이제 사림의 어떤 그 은사들, 지사들 이런 사림의 정신이 예, 존재하는군요. 예,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져 나가죠. 그걸 갖다가 이제 은일하다 뭐 이런 표현도 좀 쓰고 있긴 은일하다요? 예, 아주 은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네. 지역의 사림에 묻혀서 아주 은근하게 아. 숨어 있으면서 밝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향촌 사회에서 본인이 어떤 자신의 공부가 어떤 관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본인 스스로가 모범이 된 사람으로서 어떤 지역에 교화하는 곳에 하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향촌 사회가 올바로 나가게 만드는 것들. 이것이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공자나 맹자 같은 경우가 이런 그 관료직에 나가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것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사대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비사와 대부의 대부.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할 때는 사고, 관직에 나가면 대부고, 대부하다 그만두면 다시 사가 되는 이런 어떤 체제인데, 일어나 조선 후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제자들을 양성해서 이 향촌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로 전환되어져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의 어떤 계속해서 명문대학을 가고자 막 그 학원에 가서 4개, 5개, 6개, 7개 막 이렇게 다니는 이런 시스템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거죠. 이제 동양에서 이 우리 공맹이 금방 말씀하신 인의 문제, 예의의 문제, 성의 문제 이런 식으로 덕의 문제로 접근하면 우리가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진리 탐구거든요. 예. 인간에 대한 진리 문제,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본성적 질문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천착을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회구조 시스템을 짜려가죠. 플라톤 같으면 국가, 뭐 그다음에 군인, 지혜 뭐 이런 식으로 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동서양이 철학적인 접근은 비슷하네요,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비슷하죠. 왜냐하면 학문의 본질은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상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이 어떤 그 현실에서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태계 이황이 성균관 대사성으로 가고 율곡이가 그 대학자가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하겠습니까?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하는 이유, 호조판서를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학문적 능력들을 갖다가 이 국가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런데 네.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들이죠. 네. 그런데 지금의 어떤 지식인 혹은 윤석열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뭐 전 정부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그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지식인은 첫 번째는 진리 탐구와 이제 자기 자신을 닦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자리 잡으면은 사회에 봉사하는 것. 뭐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은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폴리페스 아닙니까? 그랬더니 폴리페스가 아니고 나는 경장 세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게? 경장 세력 멋지네요. 네네네. 예, 경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개혁이고 혁신인데 네네. 결국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페이스북에 그 서울대 교수님 한 분이 네네. 장문의 글을 올리셨어요. 네네. 최근에 이제 독일에 갔다 오셨다가 독일의 어떤 민주주의를 보고 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노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정조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저하고는 조금 좀 달랐던 분이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답을 보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을 아주 자세하게 읽었다. 교수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한다. 그런데 그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교육을 받고 어떤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민주주의, 현재로 보자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들고 네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지금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검찰공화국의
통제되지 않는 정말 누구나 다 자유롭게 발언하고 물론 그런 자유로운 발언 속에서는 자신이 어떤 그 타인을 괴롭히지 않고 타인을 억압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개혁의 어떤 지식인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폴리페서든 혹은 경장 세력이든 네네. 이것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다른 교수들한테 비아냥도 많이 받았다. 아, 왜 교수가 연구실 안에서 조용히 연구만 하지? 왜 사회 나가서 사회적 발언을 하느냐? 이런 소리 내가 많이 들었는데. 아니 인문사회학 그 역사 교수인데 당연히 사회적 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걸 공부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교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같은 네. 역사 전공 교수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그분도 그런 사회적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사회적 발언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는 시대가 지나고 나면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잘 만들면 좋은 역사로 기록이 남는 건데 역사학자가 당연히 역사 투쟁을 해야죠. 아니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사회적 발언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사회적 발언을 한다고 해서 제자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학자들이 무슨 막 비토하고 욕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저희는 교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사회 참여를 통해서 잘못된 세상을 갖다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나은 세계로 발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면 좋기는 한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 다시 회복하는 일만 하더라도 네. 네. 이게 큰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역사 이야기 다시 좀 들어주시죠.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과거를 이제 속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생원시, 진사시 이렇게 통과하신 분들은 뭐 무슨 생원, 무슨 진사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 정부에서 흔히 하는 녹이 나오는 그런 벼슬까지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 네. 생원 진사시 같은 경우는 자격 시험에는 자격 요즘으로 시험이죠? 치면 뭐 변호사 시험 통과한 것 같은 거네요. 뭐 그거는 사실은 1년에 네. 생원 진사를 갖다가 200명밖에 안 뽑아요. 3년에 200명밖에 안 네, 뽑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3년에 200명을 뽑는 생원 진사시에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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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갖다가 철저하게 외워서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진사는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을 문장을 제대로 생각하는 뜻이죠. 뜯는 건데 생원 진사는 기본적으로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생원 진사는 어떤 지역에서 그 나라 자체에서 지식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물론 이제 대과 시험에 바로 직진해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나 네, 네. 그러나 생원 진사가 됐을 때 어떤 지역의 향촌 사회에서 엘리트로 인정받고 또 지역을 갖다가 함께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거죠. 나쁘게 하면은 이제 토호가 될 수도 있고 좋게 하면은 지역 공동체의 뭐 학문적인 거라든가 윤리적 리더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국가 지도자가 네. 올바른 지도자가 있을 때는 좋은 역할을 많이 했고요. 국가 지도자가 올바르지 않을 때는 자연스럽게 휩쓸려서 네. 토호가 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 관료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네. 관료가 될 수 없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쨌든 유교 경전에 나온 최소한의 도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저기 그 고시패스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과거 제도를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공부 안 합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하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시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전 교육하고 좀 달라요. 네네네. 과거 시험은 과문이라고 해서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거 시험 문제를 어떤 책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네. 책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국가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뭐 우리 책략, 전략, 전술에 대해서 예, 쓰는 거네. 예. 그리고 국가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그러면 쓰는 이제 거네. 과거 네. 시험 답안은 대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책이다. 그 국가 운영 책문에 대책. 대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네네네. 가장 대표적인 책문들 같은 경우가 가령 그의 전염병이 돌았다. 네네. 그럼 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 이게 책문이에요. 교수님 그 드라마 슈룹 보신 것 같은데? 슈룹. 저 못 봤는데. 슈룹이라는 드라마에서 예.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랬나요? 네네네.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책문 중에 하나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대책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네.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절감해주고 네네. 그리고 그 환자들은 어디로 격리하고 또 의약품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대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그 과거 시험을 아주 철저하게 막 유교 경전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사회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해야만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영어 수학 잘하고 무슨 뭐 고시 이거 달달달달 외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행정고시, 사법시험, 뭐 로스쿨, 외무고시 패스하는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야기가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물론 뭐 구수만 했지만은 사법시험도 패스했는데 왜 이렇게 몰라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이런 인재 육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특히나 조선시대 제왕학 교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제왕학 교육은 80%가 역사 교육입니다. 나머지 20%가 경학 공부, 유교 경전 공부가 되겠죠. 사실 저희 이제 정치학도 비슷한 게 역사가 정치의 사례거든. 그럼요. 사례가 있어야지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 교육개혁 안에 그런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자기 역사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되게 싫어했다. 국어와 역사를 잘 몰랐다 그러면 대통령들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 본인이 나는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온 국민한테 보여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네. 박종훈 교수를 통해서 국민교육 현장을 만들었고 그걸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나름의 아버지의 유산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국가주의 교육관이지만 저는 뭐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교육도 정말 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최소한의 역사 인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통일은 대박이다. 물론 그것이 뭐 누가 해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독일의 드레스덴 가서 어떤 남북 화해 협력 통일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더 강대강 북한은 적이다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있어왔던 역사의식 속에서 통합의식이 없는 거예요. 삼국으로 분단됐다가도 또 통합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분열이 됐다가 다시 또 통합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우리 민족이 분열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존재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가치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단을 더 강화하고 이념 대결을 더 추구하고 오로지 지금도 이야기만 하면 뭐 북한에 따르는 거냐 하다못해 뭐 김병주 의원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신원식 의원이 북한과 내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바로 대통령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 몰인식, 역사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보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리버럴리스트거든요. 전형적인 리버럴리스트고 뭐 리버럴리즘 공부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자아실현이에요. 개인의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반대로 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들의 일체감을 만들기 위한 국민교육인 거야. 이게 이제 박정희식의 국민교육 현장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게 근대화 국가라든가 민족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 국가를 만드는 시점에서는 필요한데 너무 늦게 한 거지. 서구에서는 이게 1800년도에 국민교육을 하면서 국민교육 현장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1970년대니까 100년도 뒤늦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인간을 경제의 부품으로 만드는 교육을 시키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자유를 이야기해요. 이게 자유하고는 아예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자유는 개인의 문제거든, 전부 다. 이번에도 자유 이야기를 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뭐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유에 대한 의지들, 이것들을 갖다가 저는 좀 더 강하게 주어야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좀 없애야 된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열을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안 보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
초중고를 뭐 초등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찍 깨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안 다니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들의 어떤 개인의 자유를 갖다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근대화 시대의 태제인 게 국민교육이라는 게 권리이면서도 의무인 거야. 그래 내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기도 하면서 국가에 종속되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부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같이 섞여 있죠. 철학적으로. 그렇죠. 네. 지금은 그 교육이 4대 의무 아닙니까? 국민의 네, 4대 네, 네. 의무. 그래서 자식을 중학교 보내지 않으면 부모가 어쨌든 뭐 저 감옥에 법적 가야 처벌을 되고 받죠. 뭐 네. 처벌을 받고 과태료 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교육의 자유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나가야 된다. 그걸 이제 저희는 정치 철학에서는 탈근대라고 합니다. 탈근대. 뭐 그렇게 보자면 저는 탈근대주의자일 수 있죠. 네. 저는 조금 더 혁신적이고 자유로운 어떤 교육 체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식인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죠. 네. 저는 뭐 지금도 그 손에 책을 놓지 않는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너 어느 대학 출신이야? 이거 물어보는 것도 이제 민망한 일인데 이거 물어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기다가 명문대학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개를 돌리는 뭐 네. 이런 잘못된 일들. 거기다 대학조차도 가지 않았으면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풍토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깨지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서 차별이라고 하는 이 불합리한 체제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교육, 물론 이 정부에서 정말 뭐 어디까지 기대를 해야 되나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진짜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이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여도 아주 근본적인 한국 사회의 문제점의 교육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대학 서열화를 없애는 유럽식 대학 제도로다가 과감하게 용기 있게 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따끔한 충고 한마디로 좀 끝을 맺어주시죠. 윤석열 대통령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그 대학생들 인간입니다. 이들이 어떤 거대한 자본과 어떤 공장,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이들이 인간으로서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잘못 제가 많이 퉁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센 바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뭐든지 그냥 하지 마십시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 보세요.